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당장 오늘 아무런 조건 없이 막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되게 솔깃한 제안을 받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뭐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겠죠? 네, 뭐 일단 당장 내 지갑에 돈이 꽂히는 거니까 당연히 좋긴 하죠. 그렇죠.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 100만 원이 올여름 독자님들의 에어컨 전기요금 청구서에 고스란히 그것도 막 이자까지 팍팍 붙어서 돌아올 돈이라면 어떨까요? 아, 그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약간 소름 돋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2026년 4월 20일 기준 저희가 오늘 쫙 펼쳐볼 자료는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서울경제신문의 일면 기사들입니다. 네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분명하거든요. 국내 정치인들의 그 달콤한 현금 살포 공약부터 당장 우리 집 에어컨 전기요금, 그리고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화약고까지. 겉보기엔 진짜 전혀 교집합이 없어 보이는 이 뉴스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선으로 연결되어서 독자님들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스펙터클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기자님 일단 그 거대한 글로벌 경제 흐름을 논하기 전에 당장 우리 통장 잔고에 꽂힐 수도 혹은 훅 빠져나갈 수도 있는 국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막 현금성 공약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기사들 쭉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쪽 먼저 보면요.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신혼부부한테 예식장 결혼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1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혜택이 꽤 크거든요. 지역 화폐 한도를 올리면 캐시백 받는 금액도 커지니까요. 그럼 국민의힘 쪽은 어떤가요? 국민의힘 역시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로 현역 지자체장들이 방어전 차원에서 돈 풀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현역 프리미엄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만 원, 고성군이 30만 원, 산청군이 20만 원 이렇게 민생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선거철 단골 메뉴 있잖아요. 그 K-팝 동구장 같은 무리한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잡은 공약들도 막 여기저기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제가 기사 내용 중에 진짜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아, 어떤 부분이죠? 그 김영일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4년간 총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사를 딱 보니까 현재 군산의 재정 자립도가 17%로 광역단체 최하위 수준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의 꼴찌 수준이죠. 기자님, 재정 자립도가 17%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독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내가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이 내 생활비의 17%밖에 안 되는데 동네방네 막 용돈 뿌리겠다고 하는 상황 같거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재정 자립도라는 게 지자체가 스스로 걷어들이는 지방세 같은 걸로 꼭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내 돈으로 살림 얼마나 하냐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7%라는 건 군산시가 100만 원을 써야 할 때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17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나머지 83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빚을 내서요. 네.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건 사실상 미래 세대의 빚으로 지금 당장의 표를 사겠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빚내서 잔치 벌이겠다는 거네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걸까요? 단순히 지금 당장 표가 급해서라고 하기엔 되게 노골적이잖아요. 기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현 대통령의 과거 성공 방식이 지금의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해석이거든요. 과거의 성공 사례요. 네, 이 대통령의 과거 지자체장 시절에 그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엄청난 정치적 효능감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국민들이 통장에 돈 꼽히는 걸 직접 체감했죠. 그렇죠. 그게 결국 대선 승리로까지 이어지는 걸 다른 후보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가 낳은 일종의 나비 효과군요. 그럼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국가 단위의 세금 얘기로 넘어가 보죠. 현금을 나눠준다는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그 돈을 어디서 거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라오니까요. 네, 뗄 수 없는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특히 그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흔히 장특공제라고 부르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특공제요. 원래 집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 제도는 집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줘서 시장의 매물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대통령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아니,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집을 사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느냐는 겁니다. 아,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왜 혜택을 주냐 이거군요. 그렇죠. 차라리 그 세금 혜택을 줄여서 생긴 재원으로 땀 흘려 오래 일한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조세 정의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불로소득 혜택을 줄여서 근로소득 혜택으로 넘기겠다. 일각에선 세금 폭탄이라고 엄청 반발할 텐데요. 네,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서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아주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기자님,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거 제도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일종의 의자 뺏기 게임처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의자 뺏기 게임이요? 네. 정부가 세금이라는 음악을 갑자기 확 꺼버리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자기가 깔고 앉은 여분의 의자, 즉 집을 절대 안 내놓고 버티지 않을까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정교하고 촘촘한 타임라인을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짰길래요? 당장 내일부터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6개월 동안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예 기간을 줍니다. 아, 시간을 좀 주는군요. 네, 지금 팔면 예전 혜택 그대로 줄 테니까 당장 팔아라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그리고 다음 6개월은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반토막을 내버리네요. 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는 아예 전면 폐지를 해버리는 구조입니다. 와,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이라는 목조르기가 점점 강해지네요. 다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쫓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어차피 다음 정권으로 바뀌면 이 법 다시 살려주겠지 하고 버티는 걸 원천 차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차단하나요? 아예 장특공제 폐지를 법률의 대못으로 딱 박아서 명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퇴론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와, 진짜 얄짤없네요. 자, 독자님들, 이렇게 국내 정치권이 안에서는 표심 잡는다고 현금 쥐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을 조이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바깥에서는 진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심각한 청구서죠.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던데요. 당장 저만 해도 올여름에 에어컨 트는 게 막 겁이 날 정도거든요. 기자님, 우리 전기요금 지금 진짜로 괜찮은 건가요? 당장은 독자님들 가정으로 날아오는 고지서 요금이 동결되어 있어서 별로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사실 진짜 위기는 2, 3개월 뒤에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2, 3개월 뒤에요? 네, 여기서 기사에 나오는 핵심 개념인 SMP, 즉 개통 한계 가격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개통 한계 가격이요? 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한국전력공사가 민간 발전소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도매로 떼오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독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마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전이 전기를 파는 유일한 동네 마트라고 쳐보죠. 도매 시장에서 사과, 그러니까 전기 가격이 매일매일 막 요동치는데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사과 하나에 무조건 1,000원에만 팔아 라고 가격을 딱 고정해 둔 겁니다. 네네. 도매 가격이 800원이면 마트가 200원 남기니까 괜찮은데 도매 가격이 1,500원으로 뛰면 팔 때마다 500원씩 계속 적자가 쌓이는 거잖아요. 와, 진짜 완벽한 설명입니다. 딱 그거예요. 현재 한전이 간신히 방어하고 있는 그 도매 가격, 즉 SMP 마지노선이 킬로와트 시당 110원 내외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간신히 버틸만 합니다. 네, 110원까지는요?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 가격이 150원대를 넘어가면 한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0원이 마지못선이군요. 만약 150원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니까 결국 그 적자는 2, 3개월 뒤에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고지서로 덮쳐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의 대응책을 보면요. 당장 요금을 올리는 건 국민적 저항이 너무 크니까
대신 발전 단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과 원전 비중을 확 늘리고 비싼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을 줄여서 원가를 방어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잠깐만요, 기자님. 이분 직책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아니었나요?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앞장서야 할 분이 석탄 발전을 늘린다는 건 부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엄청난 모순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인 거죠. 대체 얼마나 절박하길래요?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최근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이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아, AI 돌리려면 서버 열시키고 하느라 전지 진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마련해야 할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 막대한 수요를 다 반영을 해야 하는데 당장의 생존, 그러니까 한전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가치를 잠시 뒤로 미뤄두고서라도 싼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진짜 숨이 탁 막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네요. 그런데 독자님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기자님이 한전의 생명줄이 도매 가격 150원 선이라고 하셨죠? 네, 150원대요. 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LNG 가격인데 이 LNG 가격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중동입니다. 즉, 2, 3개월 뒤에 우리 집 전기요금 인상의 핵심 트리거, 방아쇠는 결국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는 거죠. 네,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아니 근데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하루 만에 봉쇄했다가 개방했다가 막 다시 봉쇄하는 무슨 기행을 벌이고 있던데 이건 뭐 국제 외교 무대라기보다 고도의 심리전? 아니면 무슨 핑퐁 게임을 보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4월 21일이라는 중동 휴전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란 내부에서 극도의 권력 암투랑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어떤 계산이죠? 먼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해협 개방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아, 개방하겠다고요? 네. 외무부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전면전으로 가서 이란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니까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싹 보맨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평화 무드로 가는 건가요? 근데 그 평화 무드가 단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요? 네. 외무장관의 개방 선언이 나오자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이 이건 미국에 대한 굴복이다 이러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요. 심지어 외무장관 탄핵까지 막 거론했습니다. 와, 탄핵까지요. 내부 분열이 장난 아니네요. 결국 단 하루 만에 이란의 실질적인 무력 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재봉쇄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군부에서 엎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봉쇄한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협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이랑 컨테이너선에 막 실탄을 발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진짜 실탄 발포요. 미쳤네요.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강경한 이념과 체제 결속을 위해서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걸 내부적으로 보여줘야만 했던 일종의 무력 심리전인 거죠. 와, 이란 내부의 파워게임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인질로 잡힌 꼴이군요. 이런 막장 상황이라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감안하면 진짜 절대 조용히 넘어갈 분이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사실상 이번 사태에 기름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트위터로 또 한마디 했나요? 네, 이란 외무장관이 처음 개방 선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두고 항복이라면서 아주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기가 압박하니까 협상이 자기 뜻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막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아, 그 특유의 도발적인 언사가 또 나왔군요. 근데 그 발언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했고 결국 하루 만에 재봉쇄와 실탄 발포라는 최악의 수로 돌아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섣부른 조롱이 역효과를 제대로 낸 거네요. 발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미국도 진짜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핵심 참모진 전원을 소집해서 백악관 긴급 상황실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참석자 몇몇을 보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거든요. 누가 모였나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프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등 한마디로 미국의 대외 정책, 경제, 군사를 책임지는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완전 초비상 사태네요. 네, 그리고 회의 직후에 현재 국제 해역에서 미국이 직접 이란 선박을 납포하는 군사작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선박 납포 작전이라니 이건 단순히 경고 성명 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언제 전면전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화약고네요.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선박 납포에 맞서서 아예 대놓고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면서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요. 3차 대전이요? 와, 소름 돋네요. 게다가 이 중동의 긴장감이 주변국으로 막 불똥이 튀면서 레바논에서는 현재 휴전 중임에도 프랑스 소속의 유엔 평화유지군 1명이 피격으로 사망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호르무즈 해협만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정말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최악의 방향으로 막 꼬여가고 있네요. 근데 기자님, 이 전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혼자 뒤에서 표정 관리를 하며 뜻밖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번 국제 정치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승자는 뜻밖에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라고요? 왜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중동 석유 공급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든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름줄 막히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기존의 경제 제재를 꽉 까고 있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허를 한시적으로 슬쩍 연장해 주었습니다. 중동 기름이 막힐 때를 대비해서 러시아 기름이라도 시장에 풀리게끔 숨통을 열어둔 거죠. 헐, 중동 막힐까봐 급한 대로 러시아 제지를 풀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꽉 막혀있던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출액은 보란듯이 2년 만에 최고치를 팍 찍었습니다. 중동의 벼랑 끝 위기가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푸틴 정권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거대한 파생 효과를 낳은 셈입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는 꼬리표네요. 결국 돌고 돌아서 러시아가 웃게 되다니. 자, 기자님, 오늘 저희가 이 굵직한 기사들을 쭉 훑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독자님들께 던질 도발적인 화두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독자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사들의 궤적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서 100만 원, 10만 원의 아주 달콤한 약속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숨통을, 당장 올여름에 우리 집 에어컨 요금을, 그리고 한전이라는 국가 인프라의 존립을 쥐고 흔드는 진작 배우는 수천 킬로미터 밖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당장 눈앞에 100만 원이라는 미끼에 취해서 저 멀리서 밀려오는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파도에 맞설 준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독자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방선거 공약부터 부동산 세제, 그리고 우리의 전기요금을 위협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